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이성현입니다. 이번 집안 시공편에도 지난 시간과 같이 이성현 대리님과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 콘크리트 시공편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듣고 했었는데 집안이야말로 사실상 이성현 대리님의 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또 뭐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전문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선배님들, 집안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는 선배님들처럼 제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제가 배워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전문가, 그리고 또 전문이라는 말은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굉장한 실력을 갖추셨고 또 외모도 이렇게 훌륭하신데 또 겸손한 능력까지 갖추신 이제 훌륭한 답변이라고 뭔가 또 소크라테스와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방계의 그 소크라테스와 함께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시공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포함하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잠깐 그 자기소개 방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그 구조편, 콘크리트 시공편까지 해가지고 첫 질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소개를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편에서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분야로 지원한 이유, 뭐 구조공학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이유, 이런 것을 한번 물어봤었고, 콘크리트 시공편은 또 어떤 질문이 나섰죠? 콘크리트 시공편에서는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시공회사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공회사 업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데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거를 한번 봐보면은 여러분께서 자기소개를 하실 때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저희가 질문 드린 것처럼 이 업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접관께서는 여러분께서 뭐 어떤 인간인지 솔직히 알아보려고 하는 모든 걸 다 파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관은 이 학생이, 이 지원하신 여러분께서 이 업무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가 주체가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이 업무에 이 정도로 어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집안 시공편에서도 시공 현장에 가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설명해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드리면,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선배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시공사에 입사했을 때 그만두는 인원이 상당히 되거든요. 네. 의외로 많이 그만둬요. 그러다 보면 왜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역량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는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 일을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지 않을까, 그만두지 않겠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할지 알고는 있냐? 그래서 너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는 거는 그 일 그대로 할 수 있겠니? 네. 잘 할 수 있겠니? 안 그만둘 수 있겠냐? 이거를 돌려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회사마다 뭐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전공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이제 학생 여러분께서 아셔야, 그래야 또 잘 적응할 수 있고 나는 회사 오래 다닐 수 있다, 열심히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되겠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저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 네, 이런 일 그렇게 잘할 수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응용 과정에서도 시공 분야 강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장 공무회의라든지 뭐 시공 관리의 이해,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강좌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들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자기소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본 과정에도 건설사 업무의 이해라는 강좌가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방금 성현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좌와 이 강좌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은 이제 건설사 업무가 어떤지 특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가보면은, 아까 성현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된 질문인데, 그 해외 현장 근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입사 후에 바로 해외로 이렇게 발령을 낸다고 하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네요. 네. 요즘에 건설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현장 발령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기업 건설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입사를 하고 나면 해외 업무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걸 당연히 물어보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그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답변할 때 뉘앙스가 좀 중요해요.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답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갔다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막상 제 친구들 보면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한 번 갔다 오면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 나가고 들어오면 조금 이제 또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 근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해외 현장을 많이 할 수 있다, 이걸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앞으로 국내 건설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가서 뭐 해외 기술자들과 경쟁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강한 그런 느낌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만 한번 뽑아보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예. 그다음에 한 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계속 가야 돼요. 계속해서 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 해외만큼은 정말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면접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합격한 이후에 이제 인사팀 조용히 찾아가서 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겠죠, 뭐. 네. 네. 네, 본격적인 집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편의 명칭은 집안 시공이긴 한데요. 집안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토목공학 전공이시긴 한데 그 토질역학을 공부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토질역학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 전공 질문 첫 번째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성 한계와 액성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소성 한계와 액성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성 한계, 액성 한계, 그리고 뭐 수축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아터버그 한계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냐면 그 점토가 상태가 변하는 그런 분기점의 함수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흙에 물이 아주 많다. 그러면 흙이 액체처럼 이렇게 퍼져 있겠죠. 손으로 뜰 수도 없어요. 액체 상태가 돼요. 그런데 흙에서 그 흙이 점점 말라서 함수비가 줄어들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찰흙 많이 만졌듯이 물렁물렁한 찰흙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성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때 분기점이 액성 한계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소성 상태에서 물이 좀 더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만졌을 때 이제 이 찰흙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졌을 때 물렁물렁한데 금이 간다. 그때 이제 반고체 상태로 넘어가는데 그때 분기가 바로 소성 한계가 될 거고요. 네. 물이 더 마르면 반고체가 단단한 흙덩이가 되겠죠. 고체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고체 상태가 되는 건데 수축 한계라고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딱 고체 상태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물이 조금 더 말라도 부피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부피가 그대로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예. 또 뭐 소성 상태와 반고체 상태를 구분하자면은 얘는 좀 이렇게 물은 뭐 찰흙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딱딱한 마른 찰흙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네.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우리가 마른 흙에 물을 조금씩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물을 점점 흡수하면서 처음에 부피가 변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죠. 예, 고체 그때죠. 상태. 고체 상태. 그럴 땐 눌렀을 때 그냥 흙이 깨지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다가 물을 조금씩 더 넣으면 얘가 이제 물렁물렁해지지만 금이 가는 반고체 상태가 됐다가 물이 더 들어가면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아주 말랑말랑한 소성 상태. 그래서 물이 더 들어가면 이제 물처럼 변하는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액체 상태까지 가면은 이제 그 뭐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강도가 없다고. 전혀 없다고 네. 보는 게 맞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소성한계, 액성한계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값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소성한계, 액성한계 값이. 이런 값들을 어디에 쓰느냐 네. 그것 때문에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그 소성한계를 보는 거는 그러니까 세립분 거의 점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립토라고 봐요.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고운 그런 흙이 있을 때 흙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여러분 통일분류법이라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모래의 경우에는 우리가 샌드 S라고 쓰죠. 입도 분포가 좋으면 SW, 입도 분포가 안 좋은 모래다 그러면 SP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점토인 경우에 뭐 점토는 C, 그런 다음에 소성이 높으면 뭐 CH, 뭐 CL 이 외에도 다양한 기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뭐냐, 흙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립분이 많은 흙은 우리가 방금 봤던 액성한계 그리고 소성 지수를 가지고 이런 차트를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흙이 어떤 흙인지 어디에 점이 찍히는지 보고 아 여기에 점이 찍히면 아 이 흙은 MH나 OH가 되겠구나, 아니면 이 흙의 특성이 여기에 찍힌다, 아 이거 얘는 CH나 OH가 되겠구나,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네. 액성한계, 뭐 해성지수를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액성한계 값이 얼마냐, 뭐 소성한계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의 네.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흙의 분류뿐만 아니라 네. 이런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에 필요한 그런 인풋 데이터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밀 시험, 여러분 흙이 천천히 침하되는 안밀 기억나시죠? 안밀을 계산할 때 필요한 값, 뭐 압축 지수, 제압축 지수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를 뭐 액성한계 값을 가지고 계산해내는 그런 경험식들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성현 대리님께서 강의하신 그 이제 안밀에 대한 그런 전산지막공학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안밀의 그 거동에 대해서 또 다루는 그런 강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좌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안밀에 대해서 거동을 좀 분석을 할 때 뭐 이런 값으로 바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실험을 통해서 네. 그래프를 하나 뽑아낸 다음에 그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앞머리 거동을 좀 이렇게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값들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실시 설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안밀 시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실시 설계를 하기 이전에 경향을 좀 파악해 보거나 하는 예비 설계 단계, 그때는 이런 액성한계 값을 가지고 추정해서 뭐 예비 설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급하게 판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값들을 써서 아마 계략적인 경향을 파악해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좀 이렇게 간편하게 안밀의 거동 분석을 예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뒤에 또 그 안밀에 대한 질문이 어차피 또 나오거든요. 뒤에 가보면은 그때 이제 안밀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